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럽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115포인트, 1% 떨어진 1,51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은행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프랑스는 2%나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7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장중 1.21달러까지 떨어져 4년 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유로화가 급락한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 밖으로 0.1% 하락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두 번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연료를 제외한 근원 PPI는 0.2%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이 연율 67만 2천 건을 기록해 18개월 내 최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향후 착공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허가 건수는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인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일에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었던 뉴욕 증시, 다우가 플러스 5포인트로 멋지게 마감을 했었는데요. 간밤에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지표도 좋았고 기업 실적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역시 유로존에 있었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제2의 그리스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높은 실업률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리스가 이후로부터 제1차 구제금융 집행을 받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가장 좋지 않았던 소식은 독일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유로화가 4년의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로화의 급락 때문에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뉴욕 증시, 우리 장도 오늘 좀 걱정스러운데요. 글로벌 증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급락했군요. 자, 미증시가 양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의 출발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떨칠 수 없는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지원금이 이어졌지만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결국 유럽 문제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이 결국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일단 반등 출발 이후에 미증시도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매물이 많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당분간은 이렇게 시장은 단기 재료가 나올 때마다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조적으로 돌려놓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뉴욕 증시 유럽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1%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상승 추세가 꺾인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뉴욕 증시 차트를 좀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물론 다우지수 차트를 볼 수 있으면은 띄워놓으면은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보면은 단기적으로 11,200을 돌파한 이후에 잠깐 돌파했었죠. 단기적으로 음선을 무를 때 그 음선의 길이가 너무 큽니다. 결국 반등을 줄 때는 소폭 반등을 주고 무너질 때는 장대 연봉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 앞전에 일반선은 순식간에 깼다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올라가는 반등에 비해서 내려가는 각도가 다시 심하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인 미증시 다우지수 보면 5일선이 6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방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가 형성될 수 있지만 결국 이동평균선이 역N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상승 기조에서는 상승 N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N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여전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조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의 기술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출발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았던 부분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요. 안 좋은 얘기는 뒤로 좀 밀어보기로 하죠. 먼저 지표 쪽에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고 주택 관련 지표도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요. 예,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보다 0.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이제 이 바닥을 치고 회복할 동안 상당히 시장을 억눌렀던 것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 하락했다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 압력은 덜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침
그 미증시 오전장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주택 채권 건수인데 이게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준 이 채권 건수가 결국 경기를 좀 호전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여전히 허가 건수는 6개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앞으로 채권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대로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PPI라고 보고 있는데 이 PPI가 일단 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FOMC에서도 결국에는 향후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의 계속적인 문제가 어차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좀 덜러졌고 또 유럽의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FOMC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갖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4월 주택 착공 건수는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향후에 또 주택 경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착공 허가 건수는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해서 조금은 어두운 주택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한 지표로 나타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 밖에 떨어지면서 인플레 압력은 좀 줄어들었고 지금의 저금리 기준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표와 더불어서 괜찮은 것이 또한 실적인데요. 거의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90%가 실적을 내놓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나마 실적을 볼 만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굵직한 기업, 소매 유통업체 세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휴렛 패커드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았더라고요. 휴렛 패커드까지 한번 세 군데 실적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자, 월마트가 1분기 그 주당 순이익이 88센트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85센트인데 요즘에 그 어닝 시즌에서의 어닝 스프라이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홈디포도 일단은 그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관심이 갖는 것은 장마감 이후 발표한 휴렛패커드의 2분기 실적인데요. 2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급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면서 주당 91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증가폭은 22억 달러 정도 보여주면서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일회성 비용을 조정한다면 주당 순이익이 1.09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휴렛패커드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 장마감 이후에 그 시간에서는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7.5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어갖고 여전히 HP에 대해서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유럽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단기적인 실적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발 악재 때문에 뉴욕은 떨어졌는데 유럽 쪽은 일단 사흘 만에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기 전에 유럽이 다쳤나 봐요. 오후 들어서는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그리스 신용 등급을 부정적인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증시는 장 마감 하고선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으로 마무리됐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경우 3.68포인트까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여전히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줬지만 또 내일장에는 또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만만치는 않겠죠. 또 유럽 증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여전히 그 포르투갈에 대해서 나온 그 1분기 실업률이 10.6%까지 치솟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럽 국가들의 긴축이 결국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1차 구제금융 145억 달러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유로화가 1.2를 붕괴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줬거든요. 유로화가 약세 패턴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특히나 독일에서는 아시다시피 네이트드 쇼커버의 공매도 금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 앞전에 그 2007년 서브프라임이 나올 때 결국에는 주식을 때리지 못하게 자구지책으로 한 것이 공매도 금지였거든요. 이런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장마감 결과는 반등으로 끝났지만 결국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의 공매도 금지 소식도 들렸고 또 포르투갈의 실업률도 높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피치가 또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모두 다 악재였는데 EU의 재무장관 회의의 난항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열려서 뭔가 아웃풋이 있겠거니 했었지만 IMF EU 측에서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7,500억 유로 1조 달러 구제 금융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아직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리게 된다면서 EU 재무장관 회담이요. 오늘 7월에 그 EU 전체 회의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그 네. 마무리될 예정에 결국에는 어떠한 정확한 분배 과정, 이 앞전에 1조 달러 정도, 7천억 유로 정도가 나왔지만은 결국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국의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지원 합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이 불거졌거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든 아니면은 다시 어떤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 자국의 입장들만 얘기할 것뿐이지 결국 시장에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유로존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직까지 얘들이 결국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푸어스사도요, 스페인의 또 지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앞서서도 저희가 함께 좀 전해드렸지만 포르투갈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그리스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국면이 오히려 더 긴축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유로존의 성장세 위축적으로 시장이 또 해석하는 분위기라 매듭이 좀 지어지려고 해도 그게 더 악재로 작용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비니 교수가요, 지금 유로존 금융위기 2단계에 직면했다 이런 또 안 좋은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여전히 루비니 교수하면 약세론자 그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데 일단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도 결국에는 유로존의 금융위기 2단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는데요.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알다시피 그리스는 경제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고 유로존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더 유로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해줬죠. 유럽 국가들이 긴축안을 도입하면서 도입한다면은 시장은 안정될 수 있지만 그런 긴축안이 계속적으로 자국 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긴축안도 쉽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최근 그리스가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폭동이 일어난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국 국가들이 긴축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제2의 금융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2단계에 직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내놓는 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문제는 역시 유로화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1.21달러대까지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유로가 달러하고 가치가 비슷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유로화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유로화는 계속적으로 약세 패턴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1.2, 1.68 정도로서 상당히 좀 200빅이라고 하거든요. 200포인트 정도 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1.22도 깨져내려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로화의 모습도 1.22가 깨져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최저 마진수는 1.2 정도를 보고 있지만은 지금 1.2166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66 정도의 하락폭은 금세 이어지면서 결국 1.2가 깨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모습이 가장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 공매도 금지 때문에 유로화는 4년 내 최저치를 또한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았는데요. 자 금값과 유가 쪽도 함께 좀 움직여줬을 것 같아요. 유가도 지금 7개월 내 최저 배럴당 70달러 선이 깨져버렸네요. 장중에는 72달러까지 반등의 모습을 모색했습니다. 미증시도 반등을 주고 유로존도 반등을 줘서 일단 반등의 모습을 좀 모색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증시가 급락으로 밀려 내려가 있고 또 이전 미증시의 급락과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7개월 이래 최저치인 69.41달러로 마무리됐는데요. 당분간 유가는 계속적으로 70달러 아래에서 놀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고 금값 같은 경우도 여전히 1214달러로 1200달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결국 금값이나 유로 안전자산을 위해서 금값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값은 여기서 뭐 급락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유가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 관련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면 결국 유가도 뭐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는 4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좀 하락하는 국면이 있어서 일단 인플레 압력은 없고 오히려 디플레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오는 그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된다면서요? 예,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는 0.1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PI 같은 경우도 0.1 정도로 그 상승을 예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0.1 하락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잘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또 이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을 보일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4월의 소비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유럽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결국 주가의 등락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좀 어렵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나 의사록이 공개될 때 단기 반등은 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크게 이런 지표들이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거나 추세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52까지)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었지만 현재 코스피는 200일 이평선도 하회한 1643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글로벌 증시가 전혀 도움이 못 되는 분위기인데요. 유로화는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 유럽발 위기는 잦아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팔면서 증시가 또 빠질런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파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원인은 유럽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7천억도 벌써 한 2번 정도 판 것 같고 어제도 4천억 이상. 여기에 기관까지 동참하면서 어제는 특별히 IT, 자동차 마구 무너진 날 아니었습니까? 네, 최근 남유럽 재정 이슈가 여러 가지로 불거지면서 시장 조정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우리 시장에서 10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5월 들어서만 4조 2,80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상태를 보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긴축과 함께 경기 부양을 동시에 하는 상황이지만 상반된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기가 긴축되면서 유로화가 계속 하락할 경우 유럽은행들이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세계 자금이 유럽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7,5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지원책이 당장은 지혈이 되더라도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유럽 발기는 심리적인 면이 크고 유럽의 디폴트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네.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내지는 하락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7일 월요일날 삼성전자의 26조 투자 발표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계속되는 판매 호조가 알려졌지만은 시장에서는 상승의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차별화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기존 주도주들도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되는 매도 속에서 상승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우선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팔고 정말 완전히 떠날 건지 차익 실현 정도만 하다가 다시 사줄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그전에 한 10주 정도 사고 한 4조 2천억 정도 이 정도 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장기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중에 일부 단기 자금들이 빠져나간 걸로 봤었지만은 지금 이 규모가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의 개념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차익 실현이라 그래도 지금 10조 5천억 한 상거의 40% 정도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 부당 그 유럽을 제외하고 보면은 단기 차익 실현 관점에서는 다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유럽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그 매수로 강한 매수세로 돌아서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큰 그림에서 지금은 매수할 시장인지 뭐 좀 떨어지면 향후에 곧장 올라올 것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뭐 맛을 잃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시장인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점차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예. 당분간 그 시장이 그 상승보다는 박스권이나 가격 조정이 지속이 되겠지만 어차피 소버린 리스크는 과거에도 그 단기적인 악재로 그친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소비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으며 그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은 그 시장 낙폭을 줄이는 부분으로 그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도 보듯이 소버린 리스크와 같은 경우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시장의 큰 흐름은 경기 회복과 기업의 이익 증가였다는 점을 보면 지금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유럽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묻히기는 했지만 6월에 있을 그 MSCI 지수에 우리 증시가 편입이 될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가 큰 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유럽 위기와 연관되어서 그 시장의 변동성은 증대되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장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보기가 좀 힘든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을 보면요. 이거 이제 이 장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IT 자동차는 살아남는다 그러더니 어제 바로 그걸 중심으로 장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시장 특징이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고 기아차, 뭐 삼성 SDI, 한솔 LCD 등 기존 자동차 IT주들이 지수 대비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건설, 은행, 조선업종이 지수 대비 또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그동안 실적 호재와 그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면서 약세장에서도 그 꿋꿋이 상승했던 IT 자동차주들이 향후에도 그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조정을 시작으로 당분간 조정에 들어가고 틈새 시장으로 그동안 악재가 쏟아지며 그 급락을 했던 건설주나 은행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도주가 조금 조정을 받고 또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낙폭 과대됐던 소외주들이 조금 더 반등을 하는지 이것이 이제 이틀 연속 혹은 사흘 계속 이어질는지 여부는 일단 오늘장까지 봐야 흐름을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까 뭐 한솔 LCD 얘기는 하셨지만은 IT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대형주 관련 섹터 대형주가 못 가니까 관련 부품주마저도 다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 투자 때문에 반짝했던 일부 그 수혜주들마저도 뭐 뉴스에 팔았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면서 어쨌거나 모양새는 좋지 못했잖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어제 모양만 보면 기존 IT나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올랐다가 뉴스가 나와서 판 모습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기존에도 그런 모습은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봐야겠지만은 네. 그 하락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진다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반등은 또 있겠지만 IT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실적 재료였는데 예.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바로바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어제 그 동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의 조정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바로 이제 IT나 자동차가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오늘 하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는 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주도주, 소외주, 뭐 IT 자동차냐, 그 외 섹터냐, 이렇게 섹터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수출주보다도 조금은 내수주라 할까요? 이런 음식료, 이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아주 단기간에는 이쪽의 틈새도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거든요.
예, 항상 장이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특히 기존 주도주들이 안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됩니다. 예. 보통은 장이 계속 올라갈 땐 같은 업종 내에서 못 오른 종목을 찾게 되고 어떤 업종이 특별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주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처럼 그 IT와 자동차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사실 건설주나 은행주, 뭐 기타 음식료 업종들은 막 상당히 폭락을 좀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장 대비해서 내수주들이 움직였고 그게 어떤 환율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많이 상승했는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 과대주들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하루에 끝날지 아니면 며칠간 이어질지는 오늘 좀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워낙에 큰 어떤 그 지도의 변화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추세로 조금 이어지는지 여부는 오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그 변곡점에 놓여진 그런 장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요, IT 자동차가 그래도 뭐 계속해서 간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중장기적으로 또한 뭐 IT 자동차 이렇게 업종별로 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의 그 관심, 그러니까 매도에서도 조금 멀어져 있으면서도 모멘텀이 실적을 갖추고 있는 실적 어떤 중형주 정도 사이즈가 괜찮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주들이 쉬게 되면은 이제 IT 업종에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중형주, 소형주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 모습을 보면은 대형주가 쉬고 중소형주들이 갔다기보다는 대형주가 빠지면서 그동안 같이 올랐던 장비 부품업체들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또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소 IT주들이 그 하락을 시작을 하자 그 코스닥의 장비 부품업체들이 네. 단기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역시 개인들 매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중소형주들을 장이 하락할 때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중소형주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이 좋을 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락할 때 하반 경직성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대형주들이 먼저 더 하반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변수 중에 하나 꼭 다뤄야 될 것이 바로 10년 만에 다시금 증시에 리스팅, 상장이 되는 만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뭐 몽땅 빠지긴 했지만 오늘 만도가 상장되면서 조금 뭐 자동차 부품주 쪽은 좀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생명 상장할 때는 오히려 뭐 삼성생명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보험주가 같이 좀 빠지는 그런 예상의 결과를 낳기도 했었는데 오늘 만도 상장 관련해서 좀 증시 우리 시장을 예측하신다면요. 삼성생명 상장과 만도 상장이 좀 날짜가 비슷했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 그전 같으면 상당히 큰 건이었는데 삼성생명 상장에 묻혀서 관심을 좀 덜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좀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비쌌고 그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공모가 이하로 장중 하회까지 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만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상장했을 당시에 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였고 네. 만도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어제 큰 조정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유럽이 좀 그래도 플러스로 끝이 났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그 피치에서 그리스 신용위기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장이 끝났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 기아차, 현대차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좀 약한 모습은 보였었습니다. 네. 만도 상장, 기존 같으면은 만도 상장 얘기로 좀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좀 상승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제한된 상승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제 이미 많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뭐 보니까 20일 이평선 정도까지 약간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 주도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익 실현이 나신 분들 차익이 좀 나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는 장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밑에서 사서 많이 오른 종목이 처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업종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아마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네, 그럼요. 아주 고점 잡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며칠을 더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반등시마다 좀 물량을 줄여놓으시고 요즘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장에 대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추세가 급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트렌드로
계속해서 좀 굳어지는지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인지 아니면 어제 단발성으로 큰 폭의 시원한 조정으로 끝나는 장인지 글쎄요. 오늘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셔서 오늘 투자 전략은 그냥 관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한두 종목 볼 게 좀 있나요? 그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사이에 그 최근 몇 달간 그 IT 업체와 건설 업체가 그 전방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 IT 조정과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하루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며칠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삼성전자 신사업 분야 그 투자 관련해서 큰 폭으로 오른 그 이오테크닉스와 연일 악재가 쏟아지면서 계속 급락했던 그 건설주 중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현대건설 3번대 그 두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어떤 장 분위기를 대변할 수 있는 IT 쪽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낙폭과대에서 이제 반등을 보여줬던 현대건설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그런 두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먼저 얘기를 듣고 현대건설까지도 얘기 들어보죠. 예, 그 레이저 마커 제조업체인 동사는 그 올 1분기에도 그 증권사들의 그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호조세를 보였고. 그 LED 설비 증설이 이어지고 있어서 레이저 마커 업체인 동사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도체 LED 레이저 마커나 그 태양광 장비 등 동사의 레이저 마커 및 레이저 절단기는 향후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국내 IT 기업들의 설비 증설 시 수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올해 예상 EPS 2,8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현재 주가 28,800원을 퍼 10.2배 수준으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면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삼성전자 서비스해주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한 23,400원대에서 31,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어제 그 IT 자동차 업체의 하락을 보이면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소위 이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를 추천한다기보다는 기존 주도주들이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의 큰 폭 하락이 있다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도 뭐 바로 올라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매수가는 어제도 미국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장중 만약에 한 27,500원 선까지 그 한 21선까지 하회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도 지금 뭐 정고점을 뚫으면서 주식들이 올라가는 걸 바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고점 수준이 31,500원. 네. 손절가는 21선 하회하면서 26,400원 이하로 빠질 시에는 손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는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장대 음봉이 나면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기존 주도주들 다 같은 모양입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그 말씀을 네. 드렸던 거고. 단지 이제 손절매를 가장 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또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 설비 수혜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는 또 그 중에서도 또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손절을 항상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존 주도주들도 들어가실 때 매수하실 때는 지금은 손절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네. 경우. 예. 그래요. 이오테크닉스 뭐 손절가는 화면에 나가는 거 보니까 26,400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얘기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네. 차트가 정말 그냥 망가진 차트잖아요. 건설 쪽이 다. 근데 먼저 차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최근처럼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장이 그렇게 1년에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한 종목이 당장은 안 좋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시점이 좀 저점이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 부동산 PF 문제, 뭐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사 책임론 이런 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전혀 면치 못하고 네. 급락을 해 있는 건설주 그 중에서 지금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현대건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부의 DTI 규제 지속, 그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그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중동 시장에서도 유로화의 약세로 가격 경쟁력을 그 확보한 유럽 업체들의 유럽 업체의 그 수주 경쟁 가속 등 그 단기적인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도주들이 그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납폭 과대주들로 그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하향 이탈 시에 빠르게 선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시고 그 향후 빠른 결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 2010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6.6%를 기록을 했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 해외 사업에서 그 원가율이 안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하반기에는 중동 지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의 그 수주를 통해 그 수주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동사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에 살까요, 현대건설? 지금 제가 차트를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빠질 때보다는 오늘 오전 중에 보합 근처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제 47,600원에 끝났었는데 네. 목표가는 한 54,000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지금 보면은 최근 가격 기준으로는 그 바닥이라고 뭐 지지선이라고 할 만한 가격대는 없습니다. 네. 한 5% 정도 손절을 잡아서 45,200원을 말씀드리는데 차트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부동산 PF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현대건설 주가가 68,000원에 있다가 지금 47,600원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이제 좀 차트를 봐야겠지만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68,000원에서 57,000원까지 한번 하락을 했었고 57,000원에서 다시 47,00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보통 2번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다른 주도주들이 조정 시에 하루 종일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소폭이긴 하지만 건설주 전반적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해줬습니다. 현대건설도 1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줬었는데 네. 이제 한번 관심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부동산 PF 문제, 유동성 문제, 그 중소건설사 이런 정리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 손절 관점은 반드시 유지를 해주시고 반등을 네. 한번 노려보실 수는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하지만 빠르게 또한 밑에 바듯하게 손절 라인을 대놓고 아주 짧게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호 테크닉스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운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주거래은행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까지 현대그룹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컬러 전자종이, 즉 이페이퍼용 코팅 소재 개발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패드나 전자책 시장 등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2012년까지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기존 주택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특히 주택 시장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최고 1억 원 가까이나 급락해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하락폭도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를 포기한 걸까요? 자신의 기존 전략과는 달리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철도주 몰빵 투자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지자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업종 종사자 100여 명이 600억 이상의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한다든가 성공 보수금 등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 계좌 입금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을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에 현대그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채권은행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대상선이 업황 개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적을 근거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현대그룹의 입장입니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해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상선은 올해 1분기에 약 1년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다가 4월에는 월 단위로 사상 최대 흑자인 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현대그룹 측의 주장입니다. 또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 세계 해운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해운사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채권단의 조치는 오히려 현대상선의 해외 영업 평판을 떨어뜨려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현대그룹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재무 지표상 부채 비율이 300%가 넘는 현대그룹의 재무약정 체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재무 약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주채권은행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주채권은행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앞으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결국 결별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국내에선 처음으로요 컬러 전자종이용 이 코팅 소재를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페이퍼용 코팅 소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아이패드라든가 이북 시장을 확실히 좀 겨냥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부품 소재 경쟁력 제고 대책 방안을 내놓고 총 20개의 핵심 부품 소재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사업자를 모집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노루홀딩스, 동진세미캠, KMW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종이용 코팅 소재 품목인데요. 전자종이란 잉크와 종이의 특성을 가진 차세대 전자식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질감은 종이랑 비슷하지만 발광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존 디스플레이와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아마존의 이북 킨들과 같은 전자책의 전자종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나 똑같은 화상을 볼 수 있고 오래 봐도 눈이 아프지 않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흑백 전자종이만 출시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컬러 코팅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 컨소시엄은 컬러 전자종이를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파일럿 제품은 나와 있지만 상업용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삼성전자 컨소시엄이 전자종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전자책에 이어서 아이패드 또 전자 이 종이까지 계속 뭐 컬러 전자 종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지업체들이 또한 좀 피해를 보게 되진 않나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돼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집값이 또 떨어졌네라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의 뭐 리트머스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뭐 최고 1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곳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자료를 발표했는데 네. 어제 발표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539건으로 전달에 비해 40%나 줄었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600건을 밑돈 거는 200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가격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77제곱미터형의 경우 4월 실거래가가 9억 2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약 1억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51제곱미터형 역시 5천만 원가량 급락한 9억 9,7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하고 거래량, 실거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부동산계에 어떻게 보면 블루칩이라 할 수 있는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다른 쪽은 점점 더 그 하락 속도도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향후를 전망하고 있는지요? 예, 강남 아파트 가격이 바로 리트머스지, 부동산 시장의 리트머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져서 예,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이 떨어지고 이는 버블7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
이렇게 연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게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 인상까지 나서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 시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5월과 6월에도 지방선거나 금리 인상, 또 경기 불안 이런 굵직한 정치 경제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에 가을철 이사 수요와 같은 계절적인 수요가 있어야지 시장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벅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은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주식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항상 많은 분들의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버핏이 어떤 주식을 매각을 하고 또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예,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벅셔 회사회의가 지난 1분기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네. 저평가 우량주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한 버핏이 최근 주식을 많이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버크셔가 팔아치운 그 지분들은요, 제과회사 크래프트나 P&G,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약 70억 달러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버핏이 주식을 많이 판 이유는 바로 그 철도주인 벌링턴 노던 산타페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 마련 때문입니다. 버핏 스스로가 자신 생애 최대 베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몰빵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예. 버핏의 그 투자 스타일인 분산 투자 스타일 대신에 몰빵하는 스타일인 그의 투자 스타일이 이번 투자에도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소득 직종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일, 뭐 안 좋은 소식이고 안 좋은 현상입니다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역시 탈루 사실이 국세청으로서 드러났다면서요. 예, 국세청이 지난 9월 이후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총 116명이 686억 원의 탈루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인당 평균 탈루 소득은 약 6억 원으로 전체 소득 탈루율이 30%였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만 소득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직업별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치과,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유흥업소 주인 등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해서 또 현재 조사 중인데요. 네. 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번 달에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불안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유럽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가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급락 얘기를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로화가 또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4년 내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소식. 장중에 1.21달러대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피치사가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제2의 그리스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실업률이 1분기 10% 이상 치솟았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독일이 유럽 은행들의 채권과 CDS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로화가 급락한 점이었는데요. 유럽은 다행히도 이 같은 악재가 날아들기 전에 장이 끝나서 사흘 만에 반등을 했지만 뉴욕 증시는 다우의 경우 100포인트 이상, 115포인트, 1% 정도 조정을 또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반등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와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출발 센 증시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